이재명 후보님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네네.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뭐 배경이나 각오 아니면 뭐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선 진출은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3년 전하고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대한민국 상황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의 이제 그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하루빨리 이 국민들에게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그래서 이제 경제도 또 이 일상생활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게 주된 과제였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이 코로나 위기는 잘 넘겼지만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내란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분열이 심각해졌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뭐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경제는 거의 이 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1%대 성장도 못하고 0%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의 각오와 또 이 절실함, 이런 것들이 남달라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이재명 후보도 이 그동안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또 그리고 이 야당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상황을 쭉 지켜봐 왔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그 남다른 비전을 갖추고, 또 유능한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준비를 착실히 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경선 과정에서 그러면은 좀 후보님이 내세우시는 핵심 메시지, 네. 좀 뭐라고 좀 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의 특정인 엘리트 집단의 나라가 아니라 이 다수 국민의 나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국호에 그대로 담겨 있고, 또 헌법의 전문, 그러니까 재헌헌법에서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헌법의 전문은 그 주어로 대한국민을 이 주어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국민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 헌법을 또 제정하고 개정한다라고 하는 게 전문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국민이 주체고 국민이 주인이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과 또 외환, 이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삶을 새롭게 치유하는 그런 이 제대로 된 치유자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또 대한민국을 이 미래 비전의 나라, 그러니까 세계를 끌어가는 이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소프트 파워, 뭐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글쎄요, 연성대국, 예, 뭐 이런 표현이 될 텐데요. 그런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주도 국가가 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대선 때마다 저희가 늘 이제 뭐 시대 정신이라는 거 좀 붙이기도 하는데, 네네. 그러면 그 시대 정신도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권을 찾아오는 것, 국민 이런 걸로 좀 보면 될까요? 진짜 대한민국,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장점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기업대로, 또 이제
뭐 시민사회라고 한다면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그 자신의 역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뭐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나 사회의 정부가 특히 이제 관료들이 이런 걸 잘하는데 과도한 간섭하지 않고 이 시민과 기업들의 이 창조적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거나 좀 과다하게 경쟁이 될 때는 이 정부는 또 이 질서를 지키는 그런 질서 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또 사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정부와 기업이 또 함께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이다라고 하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자유와 창의력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고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결국 그것이 그렇게 꽃피어지는 또 문화가 이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민주정부 시절에 이렇게 그 꽃피웠던 문화가 결국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K컬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다시 그런 이 명예로운 나라 를 만들어 가자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그 명예로운 나라라는 워딩도 좀 앞으로 쓰시는 그런 슬로건이실까요?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워딩인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이번 경선룰 결정 두고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좀 사실 반발 좀 있었는데 네. 어대명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추대 아니냐 이런 지적들 좀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캠프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경선 룰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이제 20년 넘게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한 룰을 나름대로 이제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 이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에서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대규모 동원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선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역선택의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당에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또 노력을 해서 이제 100만 이 안심번호를 통한 이제 선거인단을 추출하는 방식을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당의 이 경선 룰이 쭉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 요 방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때 사용됐던 그러니까 5대5 방식인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신청은 그러니까 모집하는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론조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김두관 후보가 결국은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된 거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경수 후보, 또 김동연 후보 두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경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일강 무슨 이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강 이중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선은 이 뚜껑이 열릴 때까지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하시면서 사실 저는 기억나는 게 정당명을 안 바꾸고 치렀던 선거라고 그죠? 안 바꾸고 치렀던 이제 총장님 시절에 네네 2020년 21대 총선이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좀 네네네 오랫동안 민주계열 문납부에 있었던 분으로서 좀 기존 이제 정치인 분들과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님의 장점, 차별점 좀 곁에서 보셨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이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계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도 저희 당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순환사와 극복의 과정 그리고 그런 그 탄압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켜서 그야말로 실력 있는 그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뭐 기간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겠습니다만 그 강도와 이런 걸로 보면 충분히 비견할 만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뭐 3년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지사로 첫 대선 도전을 이 경선 도전을 할 때가 그러니까 8년 전이죠. 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독재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이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마치 무슨 빨갱이, 거짓말쟁이, 온갖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호남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역의 굴레까지 씌워서 어떻게든 집권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고 또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역시 정말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6건의 기소, 그다음에 지금도 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재판에 시달려야 되는 대선 주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유죄의 혐의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이미 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혹독한 이 검증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정책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는 점 이런 것들 참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호감도가 높다, 혹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이런 좀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이제 좀 극복을 좀 하실 생각이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검찰 독재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의 그 절정은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등 무슨 친중 정당 또 이재명도 친중 정치인이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조건 이제 이 덮어씌우기를 해왔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내란의 근거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수세적인 방어 태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장점을 알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못 죽였구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나름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집요하게 그 흠집내기를 해왔던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 흠집에 당하지 않고 흠집내기에 당하지 않고 나름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 사람의 이 장점이야말로 이제 쓰임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의 집요한 수사 속에서 형성된 좀 악마화된 좀 인공적으로 그런 이미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마화를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매우 그러니까 유사한 정치적 역경을 겪어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알릴레오에서 도올 선생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보복한 적 없다. 일하는 데 바빠서 보복할 시간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김대중 대통령이 경쟁자나 또 이 반대의 편으로부터 그렇게 당하고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집권하고 나서 모두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이 대한민국 새롭게 만들자라고 손을 내밀었던 그런 모습도 이재명 후보는 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정치보복 우려도 제가 질문에 넣긴 했는데 어제 이제 후보님께서 정치보복 한다는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걸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이제 좀 위원장님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평소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그런 하시나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선거하고 도지사 선거하고 선거하다 보면 분명히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민들 중에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잘못한 못된 짓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당선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 민원 가지고 오면 일부러 안 들어준다든가 아니면은 공무원 같으면은 어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발탁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아무리 국가 차원이 아니라 좀 작은 단위에서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적의 무기도 씻어서 쓸 줄 아는 이런 이 덕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세력은 이제 처분하겠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내란 세력께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거는 당연히 사법적인 절차에 따른 거니까요. 그 사법적인 절차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좀 별도인 거고. 별도의 문제죠. 정치적인 보복은 없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우려점 중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는 건데 많이 들으실 건데 네네. 입법부랑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부까지 집권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부 인사에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독재 국가가 된다라고 그냥 저렇게 비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포기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제 그 다수당이었던 적이 두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면서 다수 여당 이었던 적이 두 차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16대 총선 때 김대중 대통령님, 그 다음에 2004년에 그러고 보면 세 번이네요. 그러니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이렇게 세 차례 있었는데요. 독재하든가요? 우리 민주당은 뭐 당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회로서, 또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아무리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라도,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 국민의 이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지적을 하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요번 같으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대표를 하면서 당에 좀 뭐랄까 당의 좀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서부터 당정 분리를 원칙으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되고, 요번은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확정되는 순간 당 대표직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당정을 분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을 배출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는 관계이지만 이를테면 뭐 명령에 따르는 주종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는 저희가 이 당원 당규를 통해서 이미 20년 동안 실천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권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전반을 장악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말에 뭐 이렇게 수직적으로 복종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삼권 분립의 명확한 헌법적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K 이니셔티브로, 그러니까 K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영향력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제 친중 이미지가 사실 조금 있는 게 그거는 왜 그렇게 됐다고 좀 생각하세요? 저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우리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뒤집어 씌워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빨갱이를 덧칠 한다든가, 또 그것에서 이제 더 뒤에는 뭐 친북 이미지를 활용해 왔고, 최근에는 이제 그 친중 이미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친중이라고 덧칠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친중이라서가 아니라 국익우선의 이 대외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익이 우선이니까 이 경쟁관계에 있어도 대화는 할 수 있다. 또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이 애정을 받고 싶다, 독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그 애정을 경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과 민주당을 계속 이간하는
수단으로 친중 이미지를 이제 최근에는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이 질문을 넣은 건데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뭐 방위비 협상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거고 네. 각종 청구서를 내밀 건데 과연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저쪽에서 이제 뭐 어쨌든 이미지를 다시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과연 민주당이 집권하면 트럼프를 잘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한미 FTA를 체결한 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하고 나서 또 한미 FTA도 재협상을 했죠. 이렇게 그 중요한 협상을 하고 나서 나이스 딜, 정말 그 협상 잘 됐다. 지금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하고는 방위비 협상이 아주 잘 됐던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아주 그 유능한 특보 중에 한 분이 김현종 전 NSC 차장, 또 그 전에는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차장이죠. 그 국가안보실 차장입니다. NSC가 아니고 그 김현종 본부장 같은 분이 사실 한미 FTA 때도 이 부본부장으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본부장 했고요.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도 김현종 당시에 차장이 협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정말 그 나이스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극복한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걸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천불 소득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뭐 100불, 200불 하던 때에서 5배의 성장을 했으니까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경제 개발, 경제 발전의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불 소득 국가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IMF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2만불 소득 국가를 만드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2007년 임기 마지막 해에 2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3만 불 소득 국가를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3만 5천 불이고, 우리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들어간 나라지 않습니까?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희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못지않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4만 불까지 가는 건가요? 5만 불은 가야죠. 공약이 있는 건 아니죠? 공약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놓쳤는데, 위원장님께서 캠프에 합류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 같은 거. 네. 사실 다 그런 배경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재명이 많이 달라졌다. 네. 많이 성장했고 아주 훌륭해졌다.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선거에 이제 정말 목숨 걸고 그 비상계엄을 막아냈던 것처럼 목숨 걸고 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말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제 자신의 한을 호남의 한과 한 뭐 이런 것을 표현하실 때 그 이제 한 이거를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남의 정치인이 아닌데 호남의 한 이런 얘기하기가 좀 너무 이제 그 상대들이 원하는 이 단어지 않습니까? 호남의 한.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의 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춘향이의 한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 춘향전에 춘향이의 한은 이도령을 만나야 풀린다. 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이 호남도 그렇고 김대중의 한도 결국은 집권을 해서 풀리는 거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춘향이의 한처럼 이제 이 검찰 독재와 이 내란 세력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이 또 하나의 한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한을 푸는 것은 이제 민주당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낼 때 우리 국민의 내란으로 상처받은 그 한도 풀리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을 너무 만연체로 하죠. 아니요. 달라졌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궁금한데 네. 아마 이제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되셨을 때랑 국회에 오고 나서 또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것 조금 짚어주시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실 때는 이제 사이다 발언 이제 세게 네, 사이다 발언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전국적인 주목을 끌 만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뿐만 아니라 정책도 좀 더 도전적인 예? 그런 정책 또 그 정책을 표현하는 말도 좀 더 진보적으로 보이는 이런 걸 즐겨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무리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본인이 펴려는 정책을 그대로 포장 안 하고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변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과시하려던 것은 이를테면 지방에서 정치해 오면서 그러니까 계속 이 국민들한테 좀 더 알리고 싶은 욕구에서 그런 것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습관을 이제 극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중도 보수 정책도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진보적인 이 유권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내란 세력이 워낙 극으로 가버리니까 중도 진보의 공간에 있는 국민들이 자신을 대변할 이 정당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 국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우리 민주당이 그 국민들의 목소리까지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특히나 내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35개월째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또 민생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정책도 경제 살리는 데 필요하면 과감하게 채용하겠다. 바로 이제 성장 정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도 보수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이를테면은 보수든 진보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 정책이면 가리지 않고 쓸 정도의
그럴 정도의 식견과 안목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네. 한동훈 참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뭐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을 못 봐서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유권자 지형이 이렇게 민주당 후보에게 마냥 유리한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실제로 뭐 55대 45 정도의 이 박빙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접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좀 비상한 상황에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는 거라서 네. 민주당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는 분위기는 없지 않은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네. 결국에는 접점으로 가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뭐 과거에도 이제 뭐 저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도 우리 후보들이 이 뭐 몇십만 표 정도 밖에 앞서지 못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얻을 수 있는 표를 다 얻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큰 차이도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네. 요새 이제 가장 핵심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 출마를 하냐 마냐일 것 같은데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납득하실까 좀 의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하면서 보여준 태도는 내란 세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헌재를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탄핵 기각돼 가지고 돌아와서도 이 2명의 재판관을 또 임명하지 않습니까? 임명이 아니라 지명. 본인은 지명이 아니라고 오늘 그랬다는데 지명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났던 게 아니네요. 누굴 또 계몽하려고 이 2명을 지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건지 그건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헌재를 다시 돌아와서도 헌재를 또 알박기 해가지고 헌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란 세력의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파면된 대통령의 측근들을 지명했다는 거는 이 파면된 대통령의 지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하고 구분이 가지 않는 분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거기서 또 뭘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 입장에서 보면 헌재에도 알박기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는 이제 권영세, 권성동, 저는 이게 윤석열의 쌍권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쌍권총을 내세워 가지고 거기도 내란 세력 알박기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당 밖 보수 세력들이 결집해 가지고 또 자기들을 밀어낼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당 밖 보수 세력에다가도 한덕수를 알박기 해놔서 앞으로 대한민국 보수의 땅에는 윤석열 씨앗 말고는 아무 풀도 못 자라게 하는 이런 현상을 그런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이제 혹해서 출마하겠죠. 출마 쪽으로 생각하고. 뭐 여론조사는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명태균 같은 사람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 길을 흐리는. 예. 그런 걸로 뭔가 국민들의 이 판단을 어지럽혀서 뭔가 자기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명 빅텐트에 이름을 지었어요. 다 끌어모아서 반명 빅텐트를 만들어서 한번 부흥을 시켜보자라는 것 같은데 반기문 때 좀 생각도 나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내란을 가지고 저 빅텐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란 세력 빅텐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간판 하나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뭐 무슨 중도 보수 빅텐트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달랑 내거는 깃발이 반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일한 이 텐트의 빅텐트의 명분이라면 그걸 국민들이 그걸 대한민국을 맡길 이 적임자들이라고 보겠습니까? 사실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좀 한동훈 뭐 전 대표처럼 약간 좀 뭐 중도적인 사람들이 좀 올라오면은 좀 그나마 좀 위협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윤석열, 김건희가 사실 뭐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실상 조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왜 출마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는 사인이 왜 계속 나오는 거죠? 또 그렇게 가서 좀 나 좀 키워달라고 하는 윤상현까지 주저앉히면서 어떤 작전을 피는 거죠? 이건 어떻든 아크로비스타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이 대선에 국민의힘과 이 저쪽 선거 그러니까 후보 구도에 그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아까 이제 구도가 55대 45? 네네. 그러면 진보가 그래도 55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55까지. 예. 저희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55 정도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빙으로 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캠프 오시면서 이거는 꼭 하겠다 이런 게 혹시 좀 있으셨습니까? 후보의 유능한 만큼, 그러니까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유능한 캠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비전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비전을 내놓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해오던 정치의 그 과제로 내걸었던 것에 그러니까 매우 근접한 이 비전들이라고 생각해서 꼭 이 집권하고 그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먹사니즘을 저는 이제 제가 좀 자유주의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게 제 자유와 행복이 제 모토인데 두 개의 모토인데 먹사니즘은 우리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빈곤으로부터 또 물질적 결여 때문에 국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자유가 꽃피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먹사니즘이 바로 그런 거고. 잘사니즘은 웰비잉 아닙니까? 제가 이제 행복 그 증진법 이런 것도 내놓고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 잘사니즘,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제가 목표로 해온 정치 목표와 매우 근접해 있어서 꼭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이 빈곤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전체주의, 뭐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탄탄한 토대 위에 올라가길 바라고요. 뭐 더 행복한 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이제 좀 약간 예전보다 이제 절제됐다, 좀 이게 발전했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후보님도 오늘 공약 같은 거 보면은 뭐 기본소득 분배보다는 이제 성장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기본소득보다는 이제 기본사회. 이렇게 해서 분배를 아주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수준 이하의 삶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축해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정부만이 다 하기에 버거울 수 있으니까 뭐 기업도 기여를 이를테면 ESG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이런 그래서 사회적인 그러니까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부가 함께 동반자로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혁신을 통한 이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위기 극복의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 또 바이오, 또 이 컬처,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또 뭐 국방 기술, 또 이 에너지, 또 뭐 이게 제조업 강국, 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혁신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같이 가져가시는 쪽으로 조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전의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지금은 더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의 무게가 더 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오면 또 분배의 문제도 다시 좀 더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캠프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재명 포비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떠한 권한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아직은 좀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포비아도 좀 불식이 될 것 같고 그게 꼭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뭐 헌법 개정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여당일 때는 하지 않고 야당일 때만 해온 뭐 방송법을 뭐 여당이 돼도 집권이 돼도 뭐 한다던가 이렇게 좀 권한 내려놓기도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궁금했어요. 네, 이제 방송법을 예를 들면 방송법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 후견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야당이 그러니까 추천하는 방통위원들과 방심위원들이 이제 그러니까 협의체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후견주의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영향권에서 언론을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이
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이 그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뭐 한편에서는 반성해야 될 대목이고요.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뭐 그런 부분 우리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헌 문제도 그러니까 요 지금 짧은 뭐 이제 47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 짧은 시기에 개헌을 논의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충분한 이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 헌법이 육공화국 헌법인데 육공화국 헌법이 한 2달 만에 개정을 한 겁니다. 헌법 개정을. 그러니까 6.29 선언 있고 나서 8월까지인가요? 이 8월 말 9월 초 정도에 헌법 개정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졸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은 채 이 선출 방법만 직선제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육공화국 헌법은 첫 선거를 치른 다음에서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헌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졸속적으로 개헌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믿으셔도 되는 게 민주당 대통령들은 이 개헌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 만들어서 정부 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걸 반대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우리는 개헌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도 부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할 수 있는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정략적으로 개헌하자, 원포인트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 그냥 말을 시건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개헌 논의합시다 그러면은 함께 의논할 수 토론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은 뭐 후보님께서 계속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조만간 뭐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뭐 내신다고 하니까 그걸로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공약화해서 아마 네, 나올 네. 것 같고. 예. 본격적으로 뭐 이제 당선이 되신 이후에만 논의를 하실 것 같고. 정부 안으로 뭐 내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 안으로 지금은 이제 민주당 의석이 그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의석이니까요. 개헌안은 과반 과반 동의로 제출하고 3분의 2 동의로 통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정부가 제출했던 거는 우리 당이 과반이 안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선거 전에 그 과반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 안으로 제출을 못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뭐 민주당 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